자, 오후 시간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또 오전 시간에도 공지가 있었는데 이번 오후 시간에도 공지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목요일이잖아요. 아마 2월 마지막 공부 모임이 될 텐데 이 시간 목요일, 내일 모레 목요일 2시에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북클럽, 책 읽고 소감을 나누는 2월달, 1월달에는 갈매기의 꿈했고 2월달 어린 왕자, 또 내일 모레 목요일날 어린 왕자 읽고 각자의 소감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굳이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어머니 손 안 드셨대요. 네. 근데 한번 꼭 추천드려요. 뭐 마음 공부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어린 왕자 같은 작품 하나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언어 문자로 된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의미를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지 몰라도 왠지 설명할 수 없는데 저도 이 어린 왕자를 만난 지 한 30,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읽으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처음 읽었을 때보다 다시 읽을 때 그 느낌이나 의미가 더 깊어지는 이상한 책이에요. 보통 우리는 처음 읽었을 때 흥미나 재미가 반감되거나 줄어드는 게 정상일 텐데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 읽을 때마다 새롭고 그 다음에 읽을 때마다 20대 때 읽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느낌이 강렬하고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 보면 구절구절이 뭐 예전에 무슨 고전소설 보면 뭐 이몽룡의 과거시험 답안지가 뭐 구절구절이 뭐예요, 뭐 저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이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분량도 얼마 안 돼요. 한 3시간 정도 투자하면 다 하루 안에 아침 식사하시고 조금 1시간 읽다가 점심 드시고 1시간 읽고 뭐 오후에 심심하면 낮잠 주무셨다가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작은 분량이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의미가 있고,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정 스님 15주기 열반 15주기인데 법정 스님이 제일 좋아했던 책 화엄경과 이 책 딱 두 권만 고르라면 자기는 화엄경과 어린 왕자를 고르겠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왕자를 많이 선물했다고 하시던데 왜 그런지 10분 공감이 되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제가 그 드렸던 말씀 가운데 참 궁금해요. 표정들 보면 저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1분단에 한두 분, 2분단에 거사님 표정 어떤지 아세요? 처음 뵀을 때 지금 웃으시니까 훨씬 낫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전라도 표준으로 깝깝합니다. 그래 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게 마음 공부가 참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우리 전통적인 공부법은 보통 우리가 사제 관계, 스승과 제자라고 어떤 관계를 설정하잖아요. 예? 동양에서 스승이다 하면 감히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하고 거의 동일시하는 게 그런 태도의 공부, 그런 관계에서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스승이 사라진 시대, 제자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생과 학생은 있을지언정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건 진짜 무슨 캐캐묵은 고래적 얘기지. 예. 근데 이제 현대 우리 이제 이 서구의 심리 상담에서도 저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에요. 상담.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생과 관계 맺고, 상담한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 어린 왕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관계 맺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저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아니, 저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이분들과 관계를 맺었나? 관계 설정이 애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오랜 친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연스러운 관계가 형성되지만 대부분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더라도 상처받지는 않으시겠죠. 너무 피상적이고 겉도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쓸모, 목적을 가지고 맺어지는 관계, 언제든지 뭐 돌아서면, 혹시 그렇진 않은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아주 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다면 그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그건 지금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이렇게 흐름이 끊기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휴대폰 꺼버리시라니까. 지금 뭐 안 된다 그런 소리 해봤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 그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당면한 사람들 봐요. 이 공부가 왜 이렇게 대다수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없냐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혼자 뭐 하겠다, 난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일정 부분 필요한 정보나 필요한 도움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현대 심리학의 상담에서도 뭐냐면, 반드시 이거 교육은 만남이란 말을 제가 교육학정에서 제일 좋아한다고도 했고, 실제로 모든 심리 상담이나 정신분석이나 심지어 깨달음마저도 참된 자신과의 만남, 참된 자신과의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려면은 대단히 이게 사적인 영역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피교육자나 교육자도 상당히 꺼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쓰여요. 관계를 맺는, 여기 보면 책임이란 문제도 나와요. 관계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인연을 함부로 맺을 수 없다는 게 그겁니다. 책임 못 진다, 책임을 지려면, 그래서 전통적인 공부법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예? 절집에서 이제 공부할 때는 나를 믿냐라고 믿어요. 나를 신하냐? 신이 있냐? 믿음이 있냐? 죽으라고 하면 죽을래? 그러니까 아주 전통적이고 아주 권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는 도시 생활을 하는 개인주의적인 그 사고방식이 팽배한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공부 방식이고,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개인이 주체가 돼서 내가 선택적으로 어떻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대부분 강해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근데 일정 부분 이거는 우리가 하다못해 육체적인 기술을 배울 때도, 예를 들면 우리 헬스,
수영, 뭐 운동 배울 때도 뭔가 이 지도하는 사람에게 뭔가 처음엔 배워야 되잖아요. 기본 자세라든지 제대로 된 운동 방법 이런 걸 배우고 그걸 자기가 익힌 다음에 뭐 스스로 뭐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될지언정 처음부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왜냐면 오히려 잘못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 굳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제대로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되기 어렵고, 혼자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쁜 버릇이 굳은 사람 그 버릇 버리는데 오히려 시간을 또 낭비하기 십상이란 말입니다. 인간 의식의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맹점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타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이란 것도 타인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격이라고 하는 어떤 유형을 이렇게 발전시킬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식물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뿌리로 양분 빨아들여 가지고 지 스스로 어떻게 한다. 물론 식물도 관계 맺기 위해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생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동물은 그거보다 더 그래요. 고정된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제 이 제포스트의 제일 분량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다른 영적 전통이나 영적 가르침에서는 좀 자세히 안 다루는 부분이, 특히 선에서는 인간 관계의 문제는 시부하지도 않아요. 감정의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나 분별 망상이다 이렇게 탁 쳐버리고, 그건 맞는 말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게 그래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안 된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거울을 보는 것이듯 뭔가 자기를 비춰줄 만한 어떤 의식이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의식이 있는 대상. 그러려면 믿음, 관계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과연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할까? 근데 이거는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도 그래서 두려워서 못해요. 관계를 맺는다는 건 두렵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난 공부하는 사람 안 믿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건 저 자신도 자기를 믿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야.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 치유라든지 우리 종교 전통 신약 성사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선종에서도 신신명이란 말은 믿는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형성되지 않고 과연 공부란 게 가능할까? 결국 그냥 그 피상적인 언사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식과 정보만 이렇게 소통되는 게 아닐까? 진짜 인격의 변화, 인간의 변화가 올까?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해진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이에요. 모험을 가는 거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길이에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그 공부길을 가려는 두 사람 간의 신뢰를, 공부를 가르친 사람도 신뢰를 줘야 되겠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도 신뢰를 가져야만 가능한 게, 이게 참 어려운 길입니다. 제가 언뜻 떠올랐던 이미지가 뭐냐면 이게 참 조심스러운 길이고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이 모인 곳에 있는 미움, 집착과 시기, 질투, 가스라이팅, 별짓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뜻 자기를 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피교육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자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저한테 언뜻 떠오른 이미지가, 저는 한때 해리포터 매니아였어요. 지금도 제한테 제가 읽었던 최고의 걸작, 언어 문자 최고 걸작은 어린 왕자도 참 좋은 작품이지만, 저는 해리포터는 완벽한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상서자, 인간 이해에 아주 탁월한 탁견이 거기 숨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린애들 보는 판타지 소설쯤으로 아는데 그 정도밖에 보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 7권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분량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인간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얘기,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화엄경이에요. 안 읽어보신 분에겐 꼭 읽독을 권합니다. 제가 애들 꼬실 때 이런 말을 해요. 해리포터 제1권 제1장이 재미없다면 안 읽어도 된다. 근데 네가 해리포터 제1장 제1권을 읽게 되면, 네가 정상적인 아이라면 7권 마지막 장까지 읽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했고, 제가 2000년 초반에 그 책을 만난 이후로 애들한테 거의 20년 가까이 권했거든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중에 해리포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대부분 좀 어린애들, 젊은 애들이 있는데, 해리포터는 소년이에요. 영국 소년이고, 엄마는 뛰어난 마법사고 아버지는 보통 인간사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반은 마법사고 반은 인간인, 맞나? 맞을 거예요. 아주 오래된 그 아이인데, 얘가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 입학하면서 벌어지는 11살부터 17살까지 펼쳐지는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13살에서 19살, 딱 사춘기 시기에 벌어진 마법적인 순간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고, 제가 이 공부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 문제에서, 거기에 보면 해리포터가 입학을 했으니까 학교 선생님 있잖아요. 그 덤블도어, 아마 해리포터 영화를 한 편을 얼핏 본 사람은 흰 수염 달린 그 덤블도어 교수랑 교장 선생님하고, 그 해리포터하고 처음에 관계 맺을 때는 별로 안 좋은, 자기를 싫어하는 선생님, 해리가 어렸을 땐 그 선생님을 싫어했던 스네이프 교수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약간 오타쿠 스타일에, 척 봐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못 받고 자랄 것 같은 그런 인물이, 어둡고 침침하고, 그래서 시선이 너무 차갑고. 근데 해리포터 몇 권인가 보면 해리포터의 정신세계 속에 볼드모트가 침입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해리포터한테 헛것을 보이면서 해리의 정신을 이렇게 속이는, 그게 5권인데, 그때부터 이제 5권부터 해리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해리가 1권, 2권에서는 아주 소년이에요. 어린애에 불과해. 근데 5권부터 보면 뭐 분노하고 어른들한테 달려들고 사춘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시기인데, 그때 그 소설적 장치는 뭐냐면, 보통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 감정에 사춘기 아이들이 대부분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인적 서사를 과장하거나 축소해서 이렇게 봐요. 아무것도 별일도 아닌데 호들갑을 떤다는 게 과장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별일도 아닌데 타자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과장이란 걸 하지 않습니까? 별일도 아니었던 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믿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려움에 빠뜨렸는데 그걸 인정 안 해요. 해리가 자신이 본 거, 어? 그걸 사실로 믿고 그걸 해야 된다고 자기 불안감 때문에 친구가 위험에 빠진 모습이 막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덤블도어 교수가 그게 마법이다. 이제 그 소설적 형식으로는 볼드모트라는 악의 마법사가 너의 정신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통제해서 뭔가를 가져가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는 방어 마법술을 배워야 된다면서 그걸 소개해 준 사람이 하필이면 스네이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 마법은 뭐냐? 눈을 마주 보면서 해야 돼. 싫어하는 사람과. 스네이프 교수도 근데 이제 그 소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보면 스네이프 교수가 해리포터 엄마를 좋아했던 순수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존재를 안 순간부터 그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 스네이프 교수는 해리포터를 위해 죽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근데 그 마법 방어술을 배우면서 서로 이러다가 그래서 자신의 내면에 침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내면의 침투를 막고 이러는데 해리포터가 얘가 마법적 재능이 뛰어난 놈이야. 예.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의 그 방어를 뚫고 선생님 내면에 들어가 버렸네. 그 스네이프 교수의 아주 그 어두운 슬픔, 그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네이프 교수는 그게 자기가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그래 그걸 수업을 거부해요. 그게 5권 중에 나온 내용인데 마치 그와 같아요. 한 사람에게만 사적인 비밀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감한다는 건 뭔가 서로 가슴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그 깨달음 뒤에 빨랫감이라는 책 할 때 그 공주가 용에게 잡혀간 공주, 용에게 제물로 바쳐진 공주, 용의 신부가 된 공주가 그렇게 자기가 되자 어떤 현명한 사람을 찾아가니까 그 현명한 사람이 뭐라고 옷을 많이 껴입고 와서 그 우리 옷 벗기 게임 있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라고 내가 한 겹 벗을 때마다 당신도 벗으라. 그래서 용이 뭡니까? 그 자기의 그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그 용의 껍질 속에 나중에 보니까 왕자였더라 뭐 동화 같은 이야기. 그 우화는 뭔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감추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젖힐 때 그때 소통, 공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서 당신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인간이 안심한다는 그때 공감이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 특별히 뭘 나만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비춰줄 수 있는. 왜냐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있는 그대로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왜곡된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하거나 타인을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사람이 치유되고 우리의 깨달음 공부도 그래서 선에서 법맥이나 사승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화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무슨 선명상 어떠고 하면서 이런 거 프로그램 만들어 이걸 보급하겠다. 보급해서 물론 좋은 거고 일정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그 틀대로 착착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 딱 되는 그럼 기계나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방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하고 살아있는 것.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움직여요. 식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느꼈던 감정이 밥 먹는 사이에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그게 극단적으로 하면 그건 병적인 거고.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루에 12번도 더 감정 상태가 바뀌는데
어떤 게? 그러니까 이건 잡으려고 하면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틀로 찍어서 이게 착착착 붕어빵 만들어내듯이 깨달은 자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치유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참 고독합니다. 참 궁금하거든요. 그런 궁금함이 없다면 제가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참 궁금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면. 특히 거사님들 왜 저 굳은 표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보살님들 사이에도 굳은 표정이 꽤 있어요. 그 비밀을 알고 싶어. 전 정말 호기심이 많거든요. 용기는 없는데 호기심은 많아요. 용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겁은 많은 사람이 호기심은 많아가지고 아마 참 그래서 때로는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너무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면회실 가면 안전줄을 탁 있어가지고 적절한 거리가 절대 어떤 직접적인 접촉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나도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무엇이 그런 간절함을 만들어냈을까? 그렇게 되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참 그 거리 조절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이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 불과 같은데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효과가 없어요. 불은 너무 가까이 가면 뒤어요. 너무 멀면 불 조일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근데 적당히 소금 얼마나 넣을까요? 적당히.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인연에 맡기는 거예요. 뭐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고 인연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만났다. 저는 저 어른이나 우리 선생님과 우리 스님하고 했던 공부는 대단히 공적인 거예요. 전혀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아주 세간을 초월한 그런 공부를 했는데 관계는 아주 친밀했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제가 공부 모임을 이끄는 처지가 돼서도 제가 추구하는 이상은 저 어른들과 했던 그런 형태예요. 친밀한 관계. 내가 가족이나 다른 어떤 관계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친밀한. 그랬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로 그랬어요. 아마 우리 거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거사님도 공부하는 도반들과의 관계만큼 당신의 가족이나 그런 관계가 썩 그렇지는 않았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스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거기서는 뭐 닮아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공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지극히 사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공부 모임 단체에서 우려하는 그런 건 없었지만 근데 그 그리움이랄까?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나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아무것도 아닌 말이었어요. 그분이 의도하거나 기획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런 태도가 갖추어졌을 때 그 말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들도 제가 존경하고 믿을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저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쉽게 했겠어요? 저도 도판을 굴러댈 때를 굴러댄 게 맞는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다 가는 좀 봐봤어요. 근데 인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꿈 같아요. 내가 저 한 20몇 년 전에 저 작정동 저 산꼭대기 학고방에서 저 어른을 만났던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꿈결 같은 일인데.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그냥 피상적인 관계였을 거예요. 그냥 뭐. 자, 오늘 할 부분 잠깐만 봅시다. 211쪽에 파워게임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파워게임. 그 파워게임이라는 소제목 밑에 한 단락, 두 단락째, 두 번째 단락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은 정직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타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해 본 경험이 어떠세요? 저는 난 아버지랑 눈 맞추고 대화해 본 적 있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대화할 때 눈 맞추면서 대화하세요. 우리가 그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하고 아마 제 기억에는 눈을 맞추면서 뭐 했던 것 같아요. 오클러먼시인가 무슨 마법이라고 하면서 싹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는 이렇게 눈을 마주보면 사람들이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그래서 시선을 회피하잖아요. 근데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들, 순진한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른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텅 빈 근데 맑은 눈을 보면 그게 신뢰, 정직 뭐 다 통하는 말 아닐까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 않으며 깊이 인간적인 태도로 관계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뒷부분만 제가 살짝 바꿔요. 가장 건강하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하게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자기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깊이 인간적인 태도로 관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할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정직할 수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추구의 문제에서 추구. 이 추구란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바꾸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깨달음 따위를 얻으려고 할 때, 어떤 만족을 타인에서 얻으려고 할 때, 위안을 대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게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타인.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음 공부가 뭐를 떠나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타인이 내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뭐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고 하지만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아니라고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어떤 관계든 아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유튜브 알고리즘에 옛날 어떤 기사가 떴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엄마 찔러 죽였던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걔가 전교 1등인가 그랬어. 그래가지고 원래 존속살인은 최저 형량이 7년이라 돼. 징역 7년. 근데 판사가 3년을 때렸어요. 최저가 7년. 7년 이상 줘야 돼요. 존속살인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죽이면 7년 이상 줘야 되는데 3년밖에 안 줬어요. 그래 그 친구는 지금 31살이라고. 그 뉴스에 보니까 조금 오전인가? 거기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이거 사건 기억나요. 골프채로 막 맞았다 뭐 이런. 중학교 때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 2등이었어요. 근데 맞았어요. 1등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막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등이해서 맞았는데 1등 하니까 또 맞았어요. 전국에 중학교가 5,000개인데 그래봤자 5,000등 1등 해봤자 5,000등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뭐 그 사건이 일어날 날도 몇 시간을 맞았다더라. 골프처럼. 중학교 때는 야구 배트로 맞았다고. 골프처럼. 그럼 부모는 뭐 했냐? 아버지가 말렸는데 아버지도 그 아내를 이기지 못했대. 그래 바람 피웠대. 바람 피우니까 엄마는 더 아들의 집 쳐가고. 뭐 좌우지간 뭐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감나라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진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야. 전교 1등에서 서울대학 가면 그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성장시키려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그러니까 그걸 판결한 법관도 법에는 최저 7년이죠. 최저. 3년을 때렸어요. 이유가 지속적인 아동 학대가 충분히 있었다고. 그래 걔가 이제 3년이니까 열 몇 살에 들어갔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31살이고 두 아이의 아빠라고 하대. 언젠간 아빠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자식한테 말해야 될 때가 올 거다.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소회도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를 떠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부분 고립된 사람들은 곧 죽어요. 마치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면 말라 죽듯이 사람은 사람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 분열, 왜냐면 자기를 분열시켜서라도 소통할 테니까. 그 캐스터웨이에서 그 배구공하고 대화하는 사람, 그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늘 새롭지 않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편향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추구할 때는 진정으로 정직할 수 없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 밑에 쭉 읽어보실 때 212쪽에 넘어가서 그러나 첫째 줄에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무언가 사랑, 인정, 받아들임, 안전 뭐든지 간에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한 또는 그저 상대방이 당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만을 원해도 그럴 때는 언제나 두려움이 상실의 두려움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원하면 두려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까 봐. 간단히 말해 추구를 하는 한 당신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제나 그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작은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원하는 것을 계속 얻어내기 위해 은밀히 자기의 행동을 조정하고 말을 바꾸고 진짜 감정을 숨기고 조심합니다. 그들을 잃지 않으려, 그래서 완전해질 가능성을 잃지 않으려 자기의 진짜 생각과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관계하는 대신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놀라운 건 대단히 젊은 사람인데 열린 공간으로서 열린 공간과 관계하는 대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린 공간으로서 열린 공간과 관계한다?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열린 공간과 열린 공간이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이미지로서 다른 이미지와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평소 생각 가운데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세요. 좀 어둡고 부정적이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불안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는 솔직히 후자거든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항상 제 습관적인 버릇은 어떤 일이 딱 다가오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딱 부딪히기보단 생각을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또 근데 불안해. 왜? 생각은 전혀 이게 실감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항상 그 유동적인 우리가 마치 그 환상이나 안개 같은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안정감이나 확실감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확실감을 얻으려고 확실하게 어떻게 분명하게 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생각을 100만 번 해봐. 그게 확실한가? 진짜 생각은 없어요. 모든 생각은 아니죠. 그건 생각이 아니죠.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생각은 실제로는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구예요. 근데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는 생각이 있고 쓸모없는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뭡니까?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주는 안정감, 그러니까 생각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생각이 안정감을 주지 못했어요. 불행히도. 왜냐면 현실이 아니니까. 대체 현실쯤 되겠지. 그러니까 상상 속을 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상상놀이 하잖아요. 여기는 뭐 왕궁이고 자기는 공주고. 근데 언젠가 어린아이는 철들어서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상된 현실이 그게 유지될 때까지는 깨지지 않을 때는 어떤 안도감이나 만족, 위안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언젠가는 그럴 때는 그것이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안정감을 바라는 그 생각은 불안이라고. 그게 불안이지 다른 불안은 없다니까. 아, 뭔가 이게 확실했으면 좋겠어. 분명했으면 좋겠어. 그걸 바라는 마음은 불안감이라고. 근데 그 생각이나 그 생각 또는 생각에서 파생된 감정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이나 그 감정이 유발하는 어떤 행동, 또 생각에 대한 생각이나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안정감을 얻을지 몰라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감 자체면서 불안감을 자기 바깥에 다른 데서 그 불안감을 어떻게 없애려 하거나 어떻게 만족감을 얻으려고 헛된 대로 계속 추동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생각이 불안감의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생각과 감정이 가짜 감정들은 그 밑에 진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통찰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인 행위가 뭡니까? 쇼핑하고 사람 만나서 그 우리가 불안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닌데 사람 유형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 내면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원래 안 만나 버리는 사람이 있고. 왜?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외형적인 사람이나 일부 어떤 유형의 사람은 뭡니까? 그때 오히려 사람을 만나잖아요.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다 떨고 나면 정신을 좀 딴 데 팔고 나면 좀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이미지로서 다른 이미지와 관계한다. 이게 뭘까? 그 라진 씨가 맨날 농담으로 한 거, 침대 두 남녀가 뒹굴고 있는데 실제 4명이다. 자기와 자기 이미지, 상대도 자기와 자기 이미지. 우리는 끝없이,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의미,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안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걱정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 관계가 피상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생각하나요?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아주 관계가 초창기거나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이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곱씹거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반응 양식을 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가 제3자가 보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건 느낄 수 있잖아요.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 양식이 아니라 그게 건강하고 뭘 떠나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에 보면 하면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 근데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병적이다 하는 건 뭡니까? 이상한 줄 자각을 못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그게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인정 가능한 어떤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은 정상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인정한 일반적 상식 수준 넘어가면 약간 문제가 있다, 병적이다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개념이 없다, 후한무치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중교통이나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대화가 안 통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 보면 일반적인 어떤 상식 수준을 넘어갈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거의 관계 개선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일단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여기서도 뭐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지로서 다른 이미지로 관계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본질이나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하나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자기 만족이나 안정감, 위안을 얻기 위해서 타인과 관계 맺을 때 이 잘못된,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관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211쪽 밑에서 보면, 그 밑에 문단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추구를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추구의 부작용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긴장, 정직하지 못함, 화, 연인이나 배우자를 향한 좌절, 그리고 상대방이 당신의 바람이나 기대 수준에 모자란다고 계속 불평한 느낌, 무언가를 추구하면 남들과 단절되었던 느낌, 삶 자체와 단절되었던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또는 뭐 기타 등등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긴장, 우리는 그런 긴장이나 이런 걸 당연하다고 여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마치 무대의 배우가 무대에서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역할을 연기해야 되니까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가면 쓰고 만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가면 쓰고 마주하고 있을지 모르죠.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모두 했던 말, 진짜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왜? 사적인 영역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언제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은 언제나 당신에게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 밑에 추구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든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석가모니 불교 교리에는 타인과의 관계 뭐 이런 건 안 나오지만 삼독심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바로 이거, 항상 대상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야.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원하는 것은 끌어당길 거고 원치 않는 건 저항하고 밀어내는 거. 그게 추구 때문에, 가래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거, 진실을 말하라. 당신들은 왜 이 공부를 합니까? 깨달음? 그거 살짝 뒤집어. 나중에 우리 내년쯤엔 오지의 마법사도 한번 동화책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 목록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고1 수준의 독서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막 책 볼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꼭 거쳤어야 될 어떤 성장 단계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제시장의 덕수처럼 건너뛰었을지도 몰라. 성장의 그 아버지랑 헤어지는 흥남철수 부둣가에서 성장이 멈추고 역할만 한 거예요. 진짜 몸은 커졌고 역할은 커졌지만 마음의 크기는, 우리 영혼은 성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 먹어서 몸을 키웠듯이 뭔가를 영혼의 양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 특히나 우리보다 저보다 10년, 20년 세대, 30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더더욱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큰 자식들이 볼 때는
갈등을 피할 수가 없죠. 왜 저러지? 거기 국제시장을 예를 들면 그게 그냥 하나의 그 영화잖아요. 현실을 그냥 그 모방한 거잖아. 거기 보면 그 험난한 세월을 거쳐서 이제 노인이 된 덕수가 어머니 제사인가 마지막 장면이? 아버지 제사구나. 아버지 제사를 지내서 자기 자식들이 다 와서 그 손주들까지 오잖아요. 근데 보면 그 꽃분이네 가게 뭐 안 판다고 하고 안 판 이유가 언젠가 혹시나 아버지 찾아오면 거기서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런 깊은 사정 같은 거 다 이해 못하는 아들들 왜 우리 아버지는 말이 안 통해 뭐 그러잖아. 그런 데서 나오면서 그 결국엔 뭐냐 골방에서 혼자 울잖아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역할, 그러니까 내면의 힘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소리나 지르고 똥꼬집이나 부리고, 우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고집 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애 같지 않아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저러는 거야 했을 때 그들이 건너뛰었던 단계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진짜 만나고 있나? 껍데기를 뒤져보면 오제 마법사에 보면 그 오제 마법사가 보면 아주 무서운 위대한 마법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 도로시가 데리고 다니는 강아지가 어떤 커튼을 확 걷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땅딸막한 늙은 마법사가 거기서 막 하면서 그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그게 이제 허위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갈등이 유발한다. 왜냐하면 이미지와 이미지가 어떻게 실제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도는 거고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빈 공허감, 그 빈 공허감을 내 지나친 억측이나 기대, 원망, 이런 것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한다. 이걸 한번 잘 탐구해 보세요. 진짜 내가 바라는 게 뭐냐.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가운데 제목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헤비메탈 음악이었어요. 그 교실 이데아 아세요? 교실 이데아에 보면 그 앞에 왜 바꾸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노래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헤비메탈 그룹 하던 사람이거든요. 안모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렀던 헤비메탈 음악 가운데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노래는 간단해요. 그 가사만 반복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것만 반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 우리는 자신 몰라요. 그냥 그게 부처님이 말하는 가래예요. 가래.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원해. 그러니까 무조건 끌어당기,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막 바꿔요. 처음에 어렸을 땐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사주면 그거 금방 했다 그러면 부셔뜨려. 딴 데 아니었어. 수많은 어른들도 그래요.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바깥으로만 찾아요. 남들이 줄 수 없는 거, 대상이 줄 수 없는 것일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의 예상처럼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그게 이성이든 물질이든 어떤 권력이든 깨달음이든, 그렇게 바깥에서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끝없이 바깥으로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바깥에서 온 것이 진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한 번도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우린 목이 타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원해. 미친 듯이 원하는 거야. 예. 근데 바깥에서 내가 얻은 것이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완전한 사랑의 신화 있잖아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로미오와 줄리엣 내지는 이몽룡과 성춘향 같은 살아있는 사람이 내 뜻대로 될까요? 그리고 내 뜻대로 돼야만 될까요? 반대로 바꿔서 나는 그 사람 뜻대로 하나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설사 진짜 나는 정말 전생에 정말 좋은 업을 지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혹시 그 이승환의 노래 어떻게 사랑이 그리워란 노래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젊은 축에 속해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어르신들도 요 제목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해서 유튜브에 치면 아주 옛날에 했던 MBC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옵니다. 제목이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시골에서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어떤 참한 그 시골 총각한테 서울에서 대학교 나온 아가씨가 사랑한다고. 처음엔 이 사람도 양심 있잖아요. 근데 사랑에 빠져요. 근데 영화 같은 스토리지만 이 젊은 아가씨가 암인가? 백혈병. 그래 얼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게 다큐멘터리에 실렸어요. 그리고 결국 그 젊은 아내는 죽어요. 그걸 보고 이승환이 필 받아서 만든 노래가 우린 다시 만나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니까. 그게 부처님이 말한 재행무상 재범무한데 어떻게 외부 대상으로서 그 내가 원하는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안정감이야? 만족이야? 그게 사람을 만나서 물건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될까요? 그게 얻은 거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식과 위배돼서 믿을 수 없겠지만 아니야. 내가 완전한 것을 얻게 되면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반드시 불만족으로 이어진다. 내가 안정과 만족을 취하려는 그 방식이 불만족에 필연적으로 불만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게 부처님의 사성제 팔종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돌아보라는 게 무명의 타파예요. 그 가래에서 벗어나는 게 팔종제지. 무명을 타파하고 팔종제지.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속았다고 그렇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건 이미 그 대상에 내재했던 속성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한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어. 그럼 길이 없나? 그러면 주어진 대로 살아야만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요 앞부분에 나왔던 이 깨달음의 본질에 대한 내용 그거나. 근데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 내면에서 뭔가를 원하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줄 때 모든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 박진영의 노래인가? 자꾸 이제 노래 왜냐하면 봐요. 대중문화, 대중적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노골적인 우리의 욕망이야. 그 박진영 노래가 뭐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 노예가 될 수도 있어. 박진영 노래 아닌가?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줄 때.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서 뭘 얻기 위해서 기꺼이
뭐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 우리 신앙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복종과 피복종, 가스라이팅,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판단마저도 자기가 믿지 못하게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권위에, 왜냐하면 대상으로 있는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진정한 실체는 형체가 없어요. 그게 재범무아라. 모든 현상에는 굳건한 실체로서의 아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허무단멸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개체이고 싶어요. 하나의 특정한 무엇이고 싶기 때문에 어떤 것을 원해요. 그게 연기라. 항상 둘이어야만 돼. 근데 진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 하나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게 나 자신일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내가 따로 있고 나한테 소유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싶고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알고 싶죠. 그게 갖고 싶다의 또 다른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걸 소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현대인들의 그 어떤 그 양태, 존재 양태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소유 양식의 반대로 존재 양식이란 말을 썼어요. 그저 이렇게 있는 거. 진리는 존재 양식이라. 그러니까 애씀이 없어요. 존재는 애씀이 없는 거야. 우리가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 이겁니다 할 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개인에게 어떤 것이로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원하잖아. 뭔가를. 그러니까 그 무언가로는 절대 얻어지지 않는다니까.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뭔가 확실한 느낌을 받았다? 허망한 거예요. 느낌은 실체가 없는데 느껴질 뿐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얻으려는 자기 자신 봐요. 지금 봐요. 아주 간단해. 명상 딴 거 아닙니다. 지금 그저 봐요. 말로 하면 존재하세요. 또는 지켜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존재하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알고 싶지 않아도 보여요. 들려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뭘 지켜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저절로 지켜봐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봐요. 자기가 경험되지 않아요? 내가 나라고 믿는 나가 여기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뭘가 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봐요. 지금 경험되는 나는 잠들면 다 사라지는 경험 내용들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 가운데 잠들었을 때 사라지지 않는 게 단 한 개라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지금 육체 감각, 내가 뭘 하려는 의지, 충동, 욕구 이런 게 다 뭉뚱그려서 나 자신이잖아요. 감정, 수시로 변한 감정, 그걸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믿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아무 뿌리가 없어요. 분명히 경험되고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그걸 붙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했어요. 연기를 현대적인 용어로 어떻게 하냐면 겨우 존재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겨우 존재하는 것들. 어떤 것들에 의지해서 겨우 존재하는 것처럼 있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나예요. 이 자아감.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부정하고 극복한다 말은 좀 어색하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나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26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최초로 의심한 사람이야. 이게 나란 말인가? 그래서 신수신법 4년차를 설했던 거야. 관찰하라고.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관찰하라 소리를 했던 거예요. 관찰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걸 명백히 해야 됩니다. 깨닫고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왜? 관찰이 돼. 몸은 관찰이 돼. 느낌은 관찰이 돼. 우리의 인식작용은 관찰이 돼. 모든 현상, 법칙은 다 관찰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건 나라고, 그런 건 내가 또는 내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이것에서 유발되는 갈망을 쫓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불만족이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인 착각, 무지, 문명 때문에 우리는 불만족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만족을 추구하는 양식을 보면은 결국에는 불만족으로 가게 돼 있어. 이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면, 이 지긋지긋한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나면 만족을 얻을 거라고 자꾸 생각. 그러니까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고 해요. 근데 통제가 안 된다니까. 의심 나면요, 간단하게 실현해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머그잔을 들고 오늘 하루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그잔을 든 채로 오늘 저녁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수행자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거머쥘 수 없다는 걸 머그잔 하나로 증명해 줄 수 있다. 이걸 만족,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져요. 결국은 고로 연결된다고. 내가 이거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건데 이걸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애를 써야 돼요. 내년에 제가 요 북클럽에서 다룰 책 가운데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소설이 있어요. 진주 좋아하시죠? 주인공이 진주를 얻어요. 근데 버려요. 똑같은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내년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완전해지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을 내줄 때,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거래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뭐도 될 수 있어. 그런 말에 속은 결과가 거래. 절대 장사꾼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꾼이 아니에요. 바보지. 그러니까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힘, 봐요. 완전함, 교감, 친밀함, 그런 힘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다고 믿어요. 외부에 있다고 믿는다니까. 자기 자신 엉뚱한 걸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공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나 혼자서는 부족한 것 같아. 누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안정감,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그 관계가 깨지면 안 되고 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길 바라는데 우리가 조금만 인생을 살아도 모든 게 끝없이 변한다는 게 사실인데,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사랑이 그래서도 그 기적 같은 사랑이 올지라도 우리의 의사와 반해서 무상과 그 변화 속에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그런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에 그 관점 때문에 불만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그렇게 그걸 원하는 그 갈망이 그래서 그게 집성지 아니니까 그 가래 때문에 고가 발생한다고. 그 가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있다. 왜 있냐? 집착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보자. 뭐 이게 깨달음 얘기잖아요. 당신이 정말로 추구하는 교감은 삶 자체와의 교감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모든 관계의 기본은 자기가 자기한테 맺는 관계. 우리가 생애 최초 시기에 형성되는 것들. 그게 자아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보통 보면 마음 공부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건전한 어떤 자기 이미지. 보통 우리가 오차 범위 내 보통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그 정도 범위의 건강한 자아상이 있으면 공부에 장애가 좀 덜한 편인데 조금 왜곡되거나 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엔 공부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돼서 공부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20년 전에 공부할 때 도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반이 약간 심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사회생활 힘들고 해서 이런 공부를 하다가 근데 어떤 인연이었는지 이런 어떤 강력한 몰입을 통해서 어떤 이 영적인 변화를 체험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뭔지는 알았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어떤 자신의 그 양극성 장애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자기 비하나 그러니까 자기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스승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사태들도 벌어지고 결국 뭐냐면 나중에 세월 지나보면 그 일시적인 그 봐요. 모든 생겨난 모든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처 그런 걸 깨닫기에는 시간도 없었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가 결국 방해가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그 문제가 결국엔 뭐냐 그래서 꾸준히 그래서 이게 뭐 자아 탐구니 자기 탐구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진정한 자기 자신 발견하는 거예요. 삶 자체의 교감이라는 거 그게 진정한 친밀함이니까. 그러니까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 아까 열린 공간과 열린 공간의 관계, 이 사람이 생각한 이상적인 관계겠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 선문에서도 허공 같은 법신이다. 이건 뭡니까? 바라지 않는 거. 이 바라지 않는다는 걸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타인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안 바란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즐거움, 유쾌함 이런 걸 바라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좋은 친구 관계에서 보면은 같이 시간 함께하면서 그런 유쾌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것 말고 나누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기적인 거냐,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냐, 아니면 평등한 거냐,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헷갈려요.
당신은 정말로 추구하는 교감은 삶 자체의 교감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자기 경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제 없음이라고 하는 경험, 우리가 해탈의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도 했는데, 모든 정신적 부담감에서부터 노연하는 상태, 홀가분함, 그게 자기 경험과의 깊은 친밀함. 그러니까 다른 것이 없다는 느낌.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요즘 서구에서 유행하는 마인드풀리스라는 게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의식으로 가득 찬 상태, 충만한 상태. 그게 만족감이에요.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느낌. 뭔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는 상태. 그게 자기 경험과의 깊은 친밀함, 자기 존재와의 깊은 친밀함, 자기와의 진정한 만남. 둘이 돼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로서.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이게 자기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노연하게 되면 결국엔 뭡니까? 봐요. 모든 생각, 모든 감각, 모든 느낌의 가장 깊은 받아들임. 오전에 제가 했듯이 대부분의, 저도 그랬듯이 둔감해요. 자기가 뭘 느끼고 있는지,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게 자기를 잘 대접 안 한 거예요. 뭐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돌봄 뭐 이런 소리 있잖아. 우리는 보통 타인은 잘 돌보지 않아요? 지금 뭐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잖아요. 손님 오면 어떠세요? 뭐 이부자리는 괜찮으세요? 음식은 괜찮아요? 이게 돌봐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 빨리 밥 먹고 일해야 돼. 그러니까 양치질하면서 생각 뭐 하고 밥 먹으면서 오후에 할 업무 생각. 그래서 효율적으로 살았어요. 남들보다 일 빨리 처리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해야 될, 항상 이 결과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걸 처리해서 도달하지 못할 미래로 계속 가야 돼. 정신없이 가야 돼. 그러면서 간과하고 지내갔던 거예요.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 상태, 기분이 어떤지. 아이고, 그런 거 돌아볼 기로 했어. 빨리 해야 돼, 빨리.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대부분 바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대충 우리가 거칠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은 이건 그냥 뭐 권태인가 짜증인가 자세히 그걸 안 느껴봤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간과하고 지났어요. 결국에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결국에 온전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물론 달라진다고 하면 바로 그 태도가 달라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관점, 태도가 달라지는 거지 내용 변화가 아니라니까. 내용은 또 변하니까. 어떤 정해진 모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대상을 통해서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게, 외부 대상 끝없이 변해요. 이건가 싶으면 저거에 돼 있고 저건가 싶으면 이게 돼 있어요. 결국 뭡니까? 내가 그걸 대하는 태도, 나의 반응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고 있다니까. 바깥에 있는 9마리를 세느라고 정작 그걸 세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바깥에서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이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자기에 관해 얘기하는 마음이 만든 생각, 이야기 속의 당신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삶을 수용하는 활짝 열린 공간에서의 당신 자신, 이야기 너머에 있는 참된 자기로서의 당신 자신.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당신 자신인 겁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추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구의 종말이라고.
그게 이미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추구하는 상태에선 마치 우리가 어떤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그걸 추구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 버려야 될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 버려야 될 순간인 것처럼, 치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것을 추구하는 그런 추구 양식, 뭔가를 소유하려는 소유 양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온전한 자기 자신과 결합된 적도 없고 현실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을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남는 게 없어. 빈 껍데기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가득 채워졌다는 느낌이 없어. 충만감. 그걸 줄 거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아무리 소비해봐도, 아무리 소유해봐도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끝없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이걸 깨닫지 못할 때 당신은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안에서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근데 바로 그럴 때 이상하게 당신을 완전하게 해줄 힘을 다른 사람한테 주어버리면 언제든지 완전함을 앗아갈 힘도 그에게 무시로 주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게 뭡니까? 사랑과 전쟁. 드라마를 찍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면 당신은 언제든 그 완전함을 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사랑을 줄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을 앗아가 버릴 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들과 놀이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위선적인 게임. 사랑하니까 죽였다.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모든 내용들. 그 215쪽 그 첫째 단락 맨 끝에,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그들을 달래거나 통제하기 위해 자기의 이미지를 고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닌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제 속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러니까 우리가 철면피라고 하잖아요. 새로 철판으로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한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상상도 못 하겠는데. 자, 215쪽 맨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는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까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기대한 사랑을 그들이 주지 않거나 철회할 때 우리는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증오로 변해요. 가장 미운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닐까요? 제일 원망하는 사람. 걔 누구지? 존 레논.
존 레논의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 가운데 마더란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어. 거기 보면 외마디 비명처럼 마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통 남들 보기엔 번듯하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주 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배경에는 그런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 아까 건너뛸 수 없어요. 그 국제시장의 덕수는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참 심리학적으로도 이 영적 치유의 관점에서 특히 남성들의 상처받은 남성들은 꼭 봐야 됩니다. 남자들은 웬만하면 안 울어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어르신 아마 수많은 남성들이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가 솔직히 말하면 뭐 연기가 대단하거나 그런 영화 아니에요. 뭐 황정민 연기 그저 그랬어요. 그 노인 분장 누가 봐도 중학교 애들이랑 같이 보면 거짓말 못 하거든. 분장 다 티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0만을 뛰어넘는 데는 평소 극장 안 가던 30대 이상 남자 관객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아마 40에서 60대 정도의 남자 관객들이 많이 가서 저만 하더라도 그런 영화에 뭉크. 왜냐면 저는 그 세대보다 밑에거든요. 근데 거기 나온 거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를 본 아들 세대도 공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삶이 그렇게 안 변했거든.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수 없는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겨움이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장면 덕수가 그 거울 장면이 참 중요해요. 너무 그 감독이 어떻게 그렇게 찍었는지 몰라. 덕수가 가족들은 저 거실에서 이제 제사 끝내고 손자 재롱 보면서 다 놀고 있는데 예? 덕수는 혼자 방 안에 들어와서 돌아가신 아버지 유품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카메라가 덕수를 거울에 비친 덕수를 하면서 덕수를 방 안에 있는 덕수를 비추다가 방 안에 걸려있는 거울로 가요. 거울의 시점에서 방 안에 있는 덕수를 보는데 거기서 덕수는 흥남철수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소년의 모습을 등장해. 성장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애. 그게 그 서양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아이예요. 내면아이는 뭐냐면 어릴 적에 억압받았거나 내가 회피해버렸던 감정, 응어리진 감정, 상처받은 그런 감정이에요. 그게 마치 그러니까 그래서 저 깊은 어둠 속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내 삶에 어느 항상 되게 잘 나가고 이미 사회적으로 성취하고 이미 성이 돼버린 이후에도 뭔가 자기 뒷덜미를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뭉침.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까지 내가 바쁘다 바빠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깨달음 나는 뭐 사업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렸던 것들을 다시 돌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을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했던 감정들이 있어요. 자기를 완벽하게 속이는 방법은 뭐냐?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기억 못하게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러잖아요. 끔찍한 건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기억난다니까. 그러면서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지 않은 건데 이게 의식의 표면에 떠오르기 시작해요. 공간이 마련되면 자유가 허용되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미처 해서 그게 이제 깨달음 뒤에 빨랫감이에요. 그동안 너무 깨달음 바쁘게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다가 그 추구하는 동안은 바쁘기 때문에 못 쳐다봐요. 못 돌아본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추구가 멈추고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하나 둘 그게 밀어왔던 빨랫감을 이제
해야 돼. 빨래를 해야 돼. 그게 깨달음 뒤에 그 공부들의 그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216쪽에 보면 둘째 줄, 친밀함과 아픔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힘을 가진다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강하게 집착했던 사람이 가장 얄밉고 증오스럽지. 그래서 그 밑에 묻는 두 번째, 조건적인 사랑, 추구에 기초한 사랑, 소유에 기초한 사랑,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나에 기초한, 이 이기적인 나에 기초한, 에고에 기초한 사랑은 쉽사리 좌절과 공격으로, 심지어 감정 폭력이나 신체 폭력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잖아요. 데이트 폭력, 안 만나준다고 집에 찾아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완전해지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박탈당하면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의 조건적 사랑은 내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문제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을까요? 지드 크리시나무티 생각난다. 지드 크리시나무티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 아닌 게 있을까요?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217쪽에 아주 뼈 때리는 영적인 지도자인 람다스는 말했습니다. 이 람다스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어요. 그러다가 60년대 미국에 LSD라고 하는 합성 마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마약이라고 안 했지. 향정신성 물질을 개발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실험해요. 여기서 인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LSD 실험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하면서 실험했는데 그 이후로 그 LSD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하버드 대학에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해보니까 LSD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중독, 약물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괴로움부터 벗어난 길이 아니다라고.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한 탐구자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자신의 그 탐구 때문에 대학 교수랑, 하버드 대학 교수랑 그 안정된 그 삶이 날아가고 이제 구도자가 돼서 람다스라는 이름도 이제 인도식으로 바꾸고, 인도에서 그 님 까롤리 바바라고 하는 인도 성자를 만나서 명상을 배워요. LSD 대신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 70년대 돌아와서 히피가 들끓던 미국 사회에서 그냥 명상, 그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의 영적인 고전이 Be Here and Now라고 하는 영적인 고전이 있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따만한 특별 에디션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지금 보면 별거 아닌 책인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충격적이었던 무슨 그런 내용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살아 계세요. 돌아가셨나? 근데 얼마 전에 푹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80이나 90, 그 정도 되셨을려나?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근데 중풍을 앓아서 거의 말도 못하게 되고 몸도 반신불수가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아직도 영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보통 생애의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과연 이게 공부가 되냐,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 살아있는 사례로 이 람다스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 저기 깨달음 뒤에 빨랫감에서도 아마 람다스가 인용될 텐데, 이 사람은 이제 힌두 쪽 명상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말 봐요. 당신이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가족과 함께 일주일 생활해 보십시오. 무서운 말이에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뭡니까? 냉담한 관계를 가지고, 대부분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는 진짜
거짓이 안 통하잖아요. 가족 앞에서. 설사 잭 콘필드도 70년대 평화봉사단으로 태국에 가서 깨달음 체험했거든요. 아잔차를 만나서 아잔차 위대한 선사였어요. 근데 미국에 돌아오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트라우마 상처는 되살아나고 심리적 고통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영적 우회예요.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깨달음.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는 안 될 걸. 봐요. 맨 밑에 문단. 당신이 아무리 깨달았다고 깨어났다고 자아가 없다고 생각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은 이런 말 안 하죠. 그리고 에고가 없는 또는 추구가 끝난 또는 완전히 해방되고 평화로운 같은 자기 이미지를 아무리 꽉 붙들고 있어도, 만약에 붙들고 있다면 그건 허상이지. 붙들 수 있다면.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랑받지 않는 자기 경험의 물결들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요구하는 정직성일 거예요. 깨달음 뒤에 숨지 않을 용기, 정직함. 그로해서 관계는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가장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조차 친밀한 인간관계에서는 여전히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말로 깨달은 것은 아니란 뜻일까요? 아니면 깨달음의 의미에 관해 우리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은 제프 포스터가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인간관계는 우리가 참된 자신으로 깨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시험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대에 있는 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계속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친밀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물결들을 늘 불러일으키는 점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 대다수가 취하는 반응이 뭡니까? 냉담해지는 거예요. 관계로부터 도피하고 절연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출가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걸 불교 공부를 하면서 왜 부처님께서 출가를 이렇게 권했을까 하는 면에서는 아마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승불교,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초기 불교 형태를 떠나서 대승불교에서 오게 되면 뭐냐면, 그래서 깨달음의 심화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그 관점보다 대승불교의 관점이 훨씬 더, 그건 중국에서 불교 수행할 때 보면 아함경은 중국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했어요. 그 정도 관점은 중국에 필요가 없었어요. 제자백가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묵자, 노자, 장자, 뭐 그 제자백가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함경 수준의 그런 어떤 관점은 중국에선 필요치 않았는데, 대승불교의 관점은 혁명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현세 긍정이거든요. 현실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대승불교에서, 또는 그게 불교의 본령이죠.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아함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윤리, 선인, 인과보응, 인과응보 정도 수준의 가르침밖에 없었고, 대승불교,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유마경, 그다음 그 화엄경을 보면서 중국인들이 매료된 거예요. 이런, 왜냐면 우리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중국인들은 이미 현세 긍정의 사상은 완벽하게 있었다니까. 유교로서, 그다음 법가로서 통치하고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왜냐면 17세기 근세 이전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한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이건 무시 못, 역사적인 팩트예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최선진국이었어. 마르코 폴로가 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예? 종이를 쓰고 화약을 쓰고 나침반 활용하는 거 보면서 그동까지는 좀 미개한 나라였다니까. 미개한 국가였다니까. 시험 제도도 없고 부모만 잘 만나면 출세하는데 와보니까 중국은 과거 제도를, 사람을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사유 방식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주 이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중국 이 동북아 불교는 대승불교 위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현세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진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을 양분한, 이것도 분별이란 걸. 그래서 유마경의 주제가 뭡니까? 제가자들이 법을 설하고 제가자들이 석가모니를 대신해서. 왜냐면 제가 출가라는 게 겉모습에 불과한 거지 그 본질이 뭐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지냐고. 실제로 봐요. 이건 패션하고 식습관하고 헤어스타일 문제잖아. 인간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 전략이 제일 흔하게 쓰이는 거예요. 친밀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물결들을 늘 불러일으키는 점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물결들을 원하지 않아. 나는 모든 관계를 회피할 거야. 영적 은둔자가 되어 외딴 동굴에서 지내며 다른 사람과 떨어져 지낼 거야. 독신으로 살면서 친밀한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을 멀리할 거야. 사람이 고통의 원인이야.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이런 관계의 회피도 실제로는 일종의 관계입니다. 즉 그건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는 관계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맺는 또 다른 관계다. 그런 이유는 아마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강렬하게 요구하는 사람 더 없을지도 몰라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지 않나요? 그 한때 무성 영화 시대에 헐리우드 최고 배우가 잉그리드 버드만 말고 그게 누구야? 잉그리드 버드만은 그거고 카사블랑카에 나왔던 여배우고, 독일계 출신의 무성 영화, 아니 소피아 로렌 이탈리아 사람, 독일계예요. 무성 영화 시대에 음악의 여왕이었는데 몇십 년 전에 그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죽어서 발견됐어요. 그 자우자 독일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가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야? 완벽주의 성향들. 그러니까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싹 관계를 끊고 아파트에 그냥 안 나온, 바깥에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다 뭐 딴 사람들이 이제 뭐 음식 이런 거 갖다 주면, 문 앞에 갖다 주면 어떻게 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90년대인가? 그때 2000년대 근처인가? 그때 죽었다는 게 나왔어요. 제가 한참 영화 볼 때라 그때 막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관계의 회피도 일종의 관계다. 아마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계에 반하는 관계도 분명히 관계입니다. 그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그들과 관련되는 하나의 방식인데, 그러는 이유는 아마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상상된 현실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걸 남들도 그럴 거라고 투사한 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또는 해봤지만 실패했던 것,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 놓고 이제 219쪽에 가면은 이 제 포스터에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문단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깨달음,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교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 논 듀얼리티,
비원성에 대해서 막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때 자기의 모습에 보면 자기한테도 그런 게 있었다. 그 219쪽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네요. 밑에서 맨 마지막 문단. 돌아보면 그때 내가 살고 있던 방식은 깨달은 건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깨달음에 관한 나의 관념들 속에 빠져 있었을 따름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도 아닌 자라서 사람들과 관계할 수도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친밀한 실제 인간관계를 두려워했고 심지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내보이는 게 무서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나의 겉모습을 누가 꿰뚫어 볼까봐, 내가 꾸며낸 거짓된 이미지를 간파하고 내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까발릴까봐 나도 모르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사람이 알면 아마 나를 대단히 실망하겠지. 그래서 자기의 솔직한 생각, 감정을 참아, 물론 꼭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진실이나 정직이 일방적이어서는 그건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이건 진실이야 하고 뭘 보여준다거나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듯이. 그러니까 시의 적절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 다른 사람이 없어라는 말은 존재의 궁극적인 진실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손가락이죠. 본질적으로 맞아요. 추구자는 아직 그 깨달음 뒤에 숨어 있는 추구자는 그런 손가락들을 쉽사리 가로채서 완고한 믿음들을 바꿔놓은 뒤 지금 여기에 있는 진정한, 정직한, 진짜 인간관계를 회피하는데 그런 믿음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서 삶은 정말 잔인한 스승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지키고 숨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요. 인연을 줘요. 그런 자기가 최후까지 몸을 숨기고 있는 곳에서 자기를 빼낼 수 자기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니까. 그래서 그 밑에 봐요.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내가 깨달음의 동굴 깊이 들어가서 치밀한 인간을 회피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에 어떤 초월적 무존재라는 내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추구의 종말, 삶, 사랑, 관계와 거리 두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초연. 추구의 종말은 그런 비인간적인 초연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오전에 했던 것 가운데 재인식, 재연결된다. 그것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인식, 그게 재인식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도망치려고 했던 것으로부터 다시 재연결된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감정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게 근데 지난한 여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이 세속에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줄넘기 이렇게 두 개로 하는 거 보면 그 사이에 가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들어갈까 말까 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그래서 221쪽의 두 번째 문단, 전체인과 추구자 없음에 관한 우리의 아름다운 영적 통찰, 이 깨달음은 모두 훌륭하지만 만일 그런 통찰들이 우리 삶의 가장 밀접한 부분들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경험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이게 뭡니까? 다시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 이 개별자로 돌아와서 이 개별자의 모든 개인의 경험으로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모든 추구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단지 말로만 남을 뿐입니다. 자신은 자아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라는 믿음은 아주 훌륭하지만 당신이 방금 내뱉은 말 때문에 연인이나 배우자, 아들이나 딸, 어머니나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릴 때 그런 통찰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당신은 그들이 이원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다면서 그들을 냉담하게 대하나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는 이유로 당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나요? 당신처럼 깨달아야 한다고 그러면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나요?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이 고요해지고 분명히 볼 때까지 어디 가서 명상하거나 자기탐구를 하거나 그들 자신에 대해 성찰해보라고 요구하나요? 인간관계는 없으며 만일 그들이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에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강요하나요?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아니면 당신은 열려 있어서 완전히 열려 있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듣는 동안 자기 경험 안에서 가장 깊은 받아들임을 발견하나요? 당신이 그들에게 더는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방어할 자기 이미지가 전혀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열린 공간으로 인식할 때 거기에는 단순히 경청하는 공간만 있지 않나요? 경청하는 공간. 경청하는 공간. 그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그들의 말이 어떤 면에서 진실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에게 동의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또한 그들의 말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당신의 느낌들에 정말로 정직할 수 있는 공간, 당신의 그런 느낌에 대해 그들이 반응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요? 비록 그게 당신이 희망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비록 그게 당신의 꿈과 희망, 계획을 망치더라도, 비록 그게 당신의 소중한 자기 이미지를, 당신이 평생 보호해온 그 이미지를 파괴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속 열려 있을 수 있나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자칫 우리가 하는 공부가 관념적으로 흐르고 자기도 모르게 깨달음이란 또 다른 철옹성을 자기 주변에다 설치해 놓고 불안하고 이 예측 불가능한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면은 결국엔 말했듯이 이미지는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감, 안정감을 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제가 이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참 공적인 거지만 이 공부를 해나가는 이 각자 개별적인 이 주체에 있어서는 아주 사적인 영역까지 아직까지 개소되지 않은 어떤 뭔가가 있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활짝 열린 공간, 공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전에 현 기수님이 그 강화도 전등사에서 벽암록 그 설법하시면서 아주 인상적인 선구로 말했던 게 그 사람을 대함에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 아직까지 이 깨달음의 불빛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우리 의식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 사사로운 부분,